맞아요. 돌아다니고. 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궁금한 거야? 네. 10번은 3번이요. 예? 10번은 3번. 10번에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이거요? 임대료 상황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대료를 니네도 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죠. 그럼 사람들 임대사 팔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임대료가 내려가면 공급을 줄이고 싶죠? 근데 갑자기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탄력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요. 임대료가 올라갈 때 공급을 팍 늘리는 걸요? 탄력적. 조금밖에 못 늘리는 걸요? 비탄력적. 거꾸로 임대료가 내려갈 때 공급을 팍 줄이는 걸요? 탄력적. 거의 못 줄이는 걸요? 비탄력적 해주는 겁니다. 언더스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이렇게. 자, 보면 어디를 볼 거냐면 이번에 인문적 특성 알아볼게요. 인문적 특성은 자, 맨 먼저 용도의 다양성이다 해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해 줍니다.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어디 뭐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네? 예? 뭐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 갖고. 자, 용도의 뭐라고요? 다양성.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농지였었습니다. 농지인데 이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자, 나도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초로 창조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나도 여기다 갈비집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이행과 전환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를 적지론 해줍니다. 뭐라고요? 적지론. 자, 우리 입지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거를요 입지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거를요 적지론 해줍니다. 뭐라고요? 적지론. 근데 만약 이게 한 개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적지론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질 수 있죠. 이거를요 정확히 표현하면 가치 다원설인데 이거는 인문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가격 다원설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근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땅 이만큼 있는데 이건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자, 이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고 이 부분이 용도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게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경제적 공급이다 표현합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경제. 자,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용도의 뭐라고요? 다양성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요 용도적 공급이다. 이게 택지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택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자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하죠. 이 공급량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되는 거죠. 이걸 우상향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얘는 수직이다. 우상향한다 해줍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가능하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선이 어떤 형태라고요? 우상향하는 형태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알아볼게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는 인위적으로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표현 볼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20평짜리를 자, 근데 정부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나도 갈비집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요?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20평 가지고 갈비집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해봐야 뭐 주차장도 안 나오고 너무 협소하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80평을 팔겠답니다. 그럼 팔게 되면 몇 평이 되는 거예요? 100평 되는 거죠? 100평 정도라면 충분히 갈비집 할 만하죠? 그러니까, 자, 주저주저 했었는데 너무 작아서 합쳐놓으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해졌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자꾸 합치게 되면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 합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하게 되면 때로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평당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땅을 적절히 잘 쪼갠다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평당 가치가. 근데 지나치게 막 쪼갠다 막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자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에 따라서 증가도 발생할 수 있고 감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한다면 덩치가 클수록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덩치가 커질수록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죠.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나가다 수박 1개 구입하면 10,000원인데 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무지막지하게 대량 구입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종의 규모의 경제인데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그 호평, 평내, 마석, 그 금곡 지역인데, 이런 지역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마트를 편의점만 하게 한다. 그럴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규모를 좀 더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 규모가 이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딱 적합한 규모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규모를 제고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규모의 경제 구간 해줍니다. 뭐라고요? 규모의 그냥. 근데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막 계속 이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막 덩치를 크게 하면 오히려 운용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옆에 있는 이마트 규모는 딱 적합한데 이거를 막 층수를 막 20층 올린다거나 아니면 더 넓게 하면 오히려 그 운영의 비효율이죠. 낭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딱 적합한데 이거 이상 키우게 되면 오히려 손해날 수 있죠. 이걸요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규모의 뭐라고요? 불경제 구간.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계속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이때 자꾸 하필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필이 뭐냐면 필지를 자꾸 합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영어로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필 현상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뭐라고요? 합치려고 하죠. 플로테이지 현상을 다른 말로요, 하필 현상이다 해줍니다. 계속 합쳐서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정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알박기 가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알박기 가격.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백화점 하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땅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알박기 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알박기.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요 땅이 없으면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요거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뭐 10억이건 20억이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가치, 이걸요, 한정가치라는 겁니다. 한정가격. 되시죠? 이런 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치의 가변성이다 해서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주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A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주변에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여기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뭐 지하철이 원래 없었는데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올라갈 수 있죠. 하도 투기가 극성인 바람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놨다. 그럼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땅의 지위가 달라지죠.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 해줍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거죠. 꼼짝 못 하잖아요. 다만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땅 근처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고 이 땅 근처에는요 대학교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얘보다 이제 가치가 올라가죠. 이걸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사회적 위치가 변했다 해집니다. 얘는요 경제적 위치, 얘는요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하는데 요거는 지금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제가 감정평가론에서 똑같은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구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몇 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얘의 가치가 변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요 위치의 가변성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성이 있다. 토지는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이걸 국토성이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니은본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익 개념을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공익 개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 있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법률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2페이지 우리 문제집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찾으셨나요? 1번 볼게요. 응용 예상 문제 1번.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별성으로 인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상당히 어렵다. 자, 2번 볼게요. 부증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어쨌거나 소모를 전제로 어쩌고 나오면 답을 하고요. 영속성 기억나셔야 됩니다. 영속성.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간척 사업이라든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틀렸습니다. 예외가 아니다 해줘야 돼요. 얘가 아니라 그냥 자 일종의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다고요? 용도 전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다.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리을번 볼게요. 비생산성으로 인하여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접성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생산성이 아니라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는 장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영속성. 이런 표현은 좀 안 했지만 우리 수익 방식은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토지가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 제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개별성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은 마석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를 누가 제공합니까? 우리 중개사가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거 있죠. 에이, 그 뭐야. 자,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맞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옳은 것은 기억번과 비읍번 정도 찾아야 됩니다. 기억번, 몇 번이라고요? 비읍번. 두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오른쪽에 3번.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감정평가 시 부동산은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가치라는 게 뭐냐면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근거가 영원히 토지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영속성. 요거는 가격과 가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치라는 게 뭐예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가정, 오랫동안 존속한다는 가정이 있죠. 요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렵네요. 2번 볼게요. 영속성. 요것도 어려운 편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아까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얘는 자본 회수율을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을 배제한다. 이건 맞는 편이네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3번 볼게요. 개별성.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하며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한다. 경계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이 아니라 인접성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접성 때문이고 4번에 부증성,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과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일물일가 법칙과 표준지 선정 같은 게 어려운 건 뭐라고요?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국지적 시장, 임장활동 이런 거 나오면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꼼짝 못하는 바람에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 이거는 요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되셨죠? 부동성 때문이다. 한 장 넘겨 하나만 더 해볼게요. 5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의 본래적인 것으로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다 변함없다는 얘기죠. 고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가치 추계 시 표준화가 힘들다는 얘기죠. 표준지 선정 같은 게 어렵다, 비교도 어렵다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현상 및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하여 외부 효과가 유발되므로 용도 지역지구제가 필요하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 이유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4번 틀렸고,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접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공급은 토지의 절대량의 공급이 아니며 뭐에 불과하다고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치기 했을 뿐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시 그 노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1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뭐 존재 가치다 해갖고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한 문제로 나오긴 힘들고 그 지문에 이렇게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끼어들 수 있어요. 자, 먼저 요거 지우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 위치와 공간과 관련돼서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있죠? 우리 교재에는 65페이지인데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늘로 연장되는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어느 정도까지밖에 이용 못하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혹은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구는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죠. 이렇게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지표상의 공간을요 수평 공간 이렇게 줄게요. 수평 공간. 하늘로 연장되는 공간을요 공중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 공간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셨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민법에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딱딱 정해주고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소유권 인정되겠다는 얘기죠.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행이라든가 관습, 지역 지구제 이런 걸 감안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 수평 공간 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면 지표권이다 해줍니다. 무슨 거이라고요? 지표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걸 이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공중권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별다른 말이 없이 그냥 자, 우리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자, 이 공중권 하면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쪽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사적 공중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적 공중. 그러면 이 윗부분은요 공공이 소유하는 공중권입니다. 이걸요 공적 공중권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가 이제 엉망이 돼서 이상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지하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하권. 물론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적 지하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뭐라고요? 공적 지하권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쭉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이렇게 볼게요. 먼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자, 그 농지라면 농사 지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농사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물도 끌어야 돼, 안 끌어야 돼요? 뭐 저수지라든가 강에 있는 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다 말하고요.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뭐가 있을래나요? 내가 여기 땅을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땅 속에다가 지하층을 건설할 수도 있겠죠. 네, 지하 시설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땅 속에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것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지하수도 있겠죠. 지하수도 전부 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줍니다. 이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다만 땅속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아직 채굴이 안 된 광물이죠. 이런 것들은 국가의 부와 관련되는 겁니다. 뭐예요? 국가의 부. 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주는데 광업권을 애초에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캐내려고 하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돼요. 광업권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광업권을 구입해서 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채굴된 광물은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기억하시죠? 이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당연히 여기까지 공중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층수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라면 일조권 같은 것도 신뢰받으면 안 되겠죠. 도망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공중권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볼게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건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지었죠? 그러면 지었다고 해서 옆에 방송국의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물어낼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공기의 통행이라든가 전파의 발착은 공적 공중권이죠?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적 공중권상의 권리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자, 요거는 내가 농사 같은 거 지으려면 물도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물도 이용해야 뭐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 여기가 뭐 어떤 자생 저수지라고 치자. 이거 갑, 을, 병 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데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학설상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선용주의다. 유역주의는요, 여기는 물 근처의 소유자들은 이거를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뭐라고요? 골고루 이용해야 되는 걸요. 유역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용주의는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양식이 들이대 물 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충분히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요. 선용주의.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선자. 이렇게. 자, 근데 아무래도 이거 학문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유역주의는 수균 지역에 적합하다 입니다. 자, 물이 많은 지역 있죠? 물이 많은 지역은 어떤 건 상관없이다니까. 다만 선용지역은 오히려 건조 지역에 적합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거의 물이 막 메말라 있는데 이거를 셋 다 나눠 썼다가는 셋 다 농사 마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차라리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 이용하게 되면 이 사람 농사가 살아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보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보상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셋 다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서 좀 도와주는 게 나아요? 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훨씬 더 이거 선용지역은 선용지는 건조지역이 적합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유엔이 정하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지역 물 부족 국가니까 건조지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무슨 주의라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물 밑에도 토지가 있어 없어요? 저수지라든가 강 하천 그런데 저수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조그만 국어라든가 조그만 소형 하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항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조그만 하천이라든가 조그만 국어인 거는 항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때는 지적도 작성할 때 어디까지 작성하냐면 물의 중앙선까지도 지적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유권 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의 중앙선까지도 다 소유권 주의하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큰 강이라든가 큰 하천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바다 이런 것들은 항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행이 가능한 거는 물의 가장자리까지만, 맨 끄트머리까지만 지적권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공유수면이다 입니다. 공공이 소유하는 수면을 뭐라고요? 공유수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해서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위치의 가치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요것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곧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곧 가치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허드라는 사람은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접근성이 뭐냐?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이걸요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지하철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일단은 접근성이 좋으려면 거리가 가까운 게 좋겠죠. 근데 거리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버스가 뺑글 돌아가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는 가까운데 아예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러면 택시 타고 다녀야 되죠. 경제적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공이 따져와서 거리적, 그 다음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죠. 이걸 따져가면서 이걸 좋은 정도를 접근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뭐가 높다고요? 가치는 높다.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오히려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접근 대상물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가스 충전소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사드가 배치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근처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접근 대상물이 무형 혐오시설이라면 오히려 가까울수록 안 좋겠죠.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접근이 지나쳐도 안 좋다는 얘기다. 지나쳐도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장 근처에 집이 있을 좋지만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 근처에 집이 있으면 좋지만 지하철역 코앞에 집이 있다. 그럼 시끄러워서 못 살겠죠. 예, 지나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해갖고 거리와 접근성이다 해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주차장이 아주 원거리에 있다든가 가로 횡단문대로 실거리보다 우회하는 경우, 일방 통행관계로 우회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예전에 한 것처럼 여기가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이 딱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도로가 딱 있습니다. 근데 갑은 여기 살고 있고 을은 여기가 있고 그러면 거리만 가지고 따진다면 갑이 접근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여기 보니까 횡단보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중앙선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뭐가 쳐져 있다고요? 철조망. 그래서 자 이 철조망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경찰관이 새총으로 쏘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총을 끼고 다니면서 넘어간 사람 있죠? 좀 탁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이거 넘으려고 안 해보게요? 안 해보니까 그럼 얘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오히려 얘는 뺑글 돌아가야 되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는 부동산, 예를 들어 강한 흡입력이라든가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 있죠?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요게 일산인데 일산 아시나요? 일산에서 이제 이 금천 쪽으로 가다 보면 금천 아시나요? 한쪽 금천 이쪽으로 가다 보면 국도로 딱 가다 보면 여기 진짜입니다. 여기 이제 산이 있는데 보통 이마트는 여기 요 앞에 이쪽인가요? 이 거리 간격인가? 자 어쨌거나 이마트는 이쪽에 있나요? 이마트는 보통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입니다. 이 산을 이렇게 깎아서 산 아닙니까 이게? 깎아서 여기다가 이마트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짜입니다. 이게 얘들이 이제 겁대가리 없이 여기다 차린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이런 데 차려도 다 기어와요 하나요? 차 끌고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흡입력이라든가 독점력이 있다면 접근성을 걔들은 굳이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데나 차려도 막 기어와야 하나요?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지 접근성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뭐냐 하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 볼게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요즘에는 뭐 도심 한복판에 주로 있는데 요거는 애들 자제분들이 잘 찾아오라고 그런 거고 원래 요양하려면 어디 가요? 아주 공기 맑고 이런 데 있죠? 이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요양하기 편한데 이런데 조용한 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허리 아파서 옛날에 한 것처럼 요양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기 하도 쉬워갖고 툭 하면 소주 박스에 들고 와서 찾아오는 바람에 허리도 아픈데 숙병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것들이 집에도 안 가고 맨날 내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화투 치는 거 아닌가? 어깨도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허리 아파서 요양하고 있는데 술병도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어깨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럼 대화인데 아 왜 이게 막 치다 보면 어깨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목포에다가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보시도 안 해봤어요? 누나한테요? 돋보기가 되게 심심하죠. 돋보기에는 약간 좀 놀아본 것 같기도 하고 침개나 뱉어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아주 애매모호하네. 되거나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뭐 밑에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남들의 생명을 다루는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정도의 지식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아무나 칼 들고 대들면 대화인데요? 부엌 칼 달고 막 수술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실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돈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나치게 아무래도 자, 이 돈만 많이 알아서 의사들이 자꾸 막 성형외과라는 이런 거만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러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남들의 고액의 재산을,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관리하는 활동 아닙니까? 이걸 아무나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네, 그리고 이거 돈만 알으면 돼야 안 돼요? 상당한 정도의 도덕성, 윤리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 활동과는 달리 이렇게 좀 어떤 특성이 요구되냐는 얘기죠. 이걸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재화 활동과는 다른 어떤 속성이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특성성 하십니다. 일단은 자, 이 높은 수준의 지식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고, 실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체계화된 시식의 관점에서는 과학성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과학성 하면 학문이 쓰이고 있는 어떤 깊이 같은 거 있죠. 그걸 과학성이다.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걸 기술성도 갖춰야 된다. 기술성이라는 게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성 같은 거 있죠. 그걸 기술성, 이런 게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이 보통 이제 수학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이걸 경험 삼아서 그 사실도 설명하고 후의도 예측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의 경험 과학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활동 같은 거 하면 과거의 경험 있죠.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 활동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과이죠.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웬만하면 법적 제한이 없다면, 그죠? 근데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같이 주택 한복판에 연탄공장 차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익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익과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사익이 더 강조된다, 아니면 공익이 더 강조된다, 이런 거 틀린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할 때는 이렇게 보통 이제 감정 평가 분야에 있어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뭐가 높아져요? 전문성. 그러면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냐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를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그러면 1차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가장 낮은 자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수자가 평가는 잘 모르는 매수자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 저 집 중개업소 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게 일종의 1차 수준입니다. 그럼 2차는 뭐냐? 2차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뭐라고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한다든가 은행의 대출 직원이 평가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일종의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개활동 분야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활동 분야. 아까 평가 분야에서 3차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평가사. 중개활동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지 않나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이거는 남들의 고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돼서 직업 윤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윤리성, 도덕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사무실 차릴 수 있죠. 그런데 종업원과의 관계,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이제 중개보조원 있죠.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걸요 고용 윤리에 줍니다. 그 다음에 동업자라든가 동업자 단체, 여기서 동업자는 같이 돈을 투자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보좌라든가 중개사 협회 이런 데와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이걸요 조직 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동업자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동업자 이렇습니다. 돈을 투자한 자가 아니에요. 같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요 동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윤리는 의뢰인이라든가 혹시 의뢰할지 모르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요 서비스 윤리라는 겁니다. 공중윤리는요 일반 대중 공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자, 강남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담합동에서 가격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를요 공중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윤리를 규제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업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를 규제하는 방법은 자, 이 법률적 규제라 해서 우리 중개업법에서 여러 가지 공부해요 안 해요? 3학년 2반인지 1반인지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중개사 협회에서도 자, 여러 가지 직업 윤리 규정 같은 거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요 자유인정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하는 거니까 절충적 규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필요합니다. 정보 활동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강릉까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인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사람도 잘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사람도 잘 관리해서 꾸준히 2, 3년 정도는 계속 사람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사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 돼야 안 돼요? 물건에 대한 사고가 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 권리규정 같은 거 철저히 해서 사고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럼 물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대물 활동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은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자, 이 코앞에만 보고 활동하는 건 아니죠. 먼 미래에도 내다보면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배려의 장기성입니다. 배려의 뭐라고요? 장기성. 그 다음 내가 일단은 토지를 팔았을 때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할 걸 파는 건 아니죠. 3차원 공간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아까 3차원 공간을 줍니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활동합니다. 부동산 활동할 때는 무릇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따져야 되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항상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합 개념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합 개념성.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보기 28페이지에 15페이지 잠깐 거기 보면 빈 공간이 좀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표준산업 분류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분류라고요? 자, 이게 부동산업을 이렇게 표준산업 통계청에서 표준산업 분류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문제 내기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내면 되는 거죠. 얼룩 내고 그렇지들은 맨날 술만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기는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3번을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을 물어봐서 안 하기도 물어보고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르면 우리 부동산 업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두 가지로. 맨 먼저 임대 및 요거는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그다음 뭐라고요? 관련 서비스업. 관련 뭐라고요?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공급업입니다. 임대 및 뭐라고요? 공급업. 그 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이제 부동산 임대업과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구분합니다. 개발 및 뭐라고요?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그 중개 및 중개 및 자문 및 감정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중개 및 자문 및 감정평가. 그 다음에 임대업은 또다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구분합니다. 주거용과 뭐라고요? 비주거용.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이런 식으로 맨 먼저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중개 및 뭐라고요? 대리업.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부동산 업종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자, 표준산업 분리법에 따른 겁니다. 요거는 이거 언제 합의합니까? 언제 하지 마시고, 나중에 선보기 전에 있죠? 일주일 전에 한번, 일주일만 좀 찍어 나와도 됩니다. 일주일만 좀 찍어 나와세요. 난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럴 경우는, 자, 이렇게, 부동산업을, 다음번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게 물어본다면, 그 정도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냐면, 감자 먹는 관중. 감자 먹는 뭐라고요? 관중은. 감자 먹는 관중은 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랍니다. 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 감자 먹는 관중은 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 개 아시나요? 개란 얘기죠? 그죠? 오페라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자꾸 감자 쳐먹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다. 개. 자,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먼저 감이니까 감정평가. 그죠? 자는요? 자문업. 그 다음에 관이죠? 관은 뭐예요? 관리업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중은요? 중개업. 그 다음에 개입니다. 개발 및 공급업 중개업. 감자 먹는 관중은 소예요, 개요? 개다. 개. 소예요, 개요? 개다. 감자 먹는 관중. 네? 님은요? 감자 먹는 관중은 뭐라고요? 개. 자, 문제 한두 개 앞에 끝내겠습니다. 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29페이지에 오른쪽 아래 맨 아래 보면 9번에 거기 분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거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한 장 넘겨볼게요. 관련 서비스업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자 28페이지 돌아올게요. 28페이지 8번 볼게요. 8번 자,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이다. 맞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돼요? 강조가 안 돼요? 강조됩니다.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돼요? 안 요구돼요? 높은 전문성도 요구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중시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틀렸다고 했죠?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화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뭐가 더 중시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9번도 예전에 이제 기출정서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맞는 거죠?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공부합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은 또다시 뭐라고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죠? 분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맞는 거죠? 세 번째, 부동산 공급업은 자, 부동산 공급업, 이걸 얘기하죠? 개발 및 공급업,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 있죠? 개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4번 볼게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감정평가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틀렸죠? 자,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관리와 이거 있죠? 관리업과 이렇게 이상하게 써놓은 거니까 그냥 틀린 겁니다. 컨설팅이 나오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그냥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죠. 이렇게 분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에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합니다. 주거용과 뭐라고요? 비주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잘하면 찍고 나오시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두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에 부동산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거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야 돼요? 감자 먹는 관중은 소예요, 개요? 개다.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았습니다. 안 했나요? 소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말해야 됩니다. 예. 즐거운 시간 가졌었네요. 별로 안 즐거웠어요?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30분을 어떻게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엄청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운전하고 가잖아요. 얘기했나? 그러면 나중에 갈 때까지는 뭐 피곤한지 모릅니다. 가서 또 피곤할지 모르겠다. 옆에서 앉아서 가는 사람 있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많이 앉아서. 이게 더 피곤합니다. 앉아서 가는 게.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들은 쉬시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주 매우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